2014년 5월 한 젊은 남성이 캘리포니아주 이슬라비스타에서 난동을 부려 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14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경찰이 그를 체포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범인은 곧 엘리엇 로저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인셀이라고 밝힌 인물로 온라인 포럼을 자주 이용하며 인류 전체에 분노를 표출했지만 특히 여성과 성적으로 활발한 남성들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악명 높은 유튜브 영상, 보복과 인셀 커뮤니티와의 연관성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 로저는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인셀덤이라는 어두운 길로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최초의 인셀 살인마 엘리엇 로저의 끔찍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엇 올리버 로버터슨 로저는 1991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피터 로저와 옥니 친타이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 중 첫째였으며 가족은 부유했고 할리우드와도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오늘날까지도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텔레비전 광고를 연출했고 다큐멘터리 영화 오마이갓을 제작했으며 특히 2012년 첫 번째 헝거게임 영화에서 세컨드 유닛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그중 여러 상은 영화제에서 수여된 것입니다. 로저의 어머니는 한편으로 의료 분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1980년대에는 프린세스 브라이드와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을 비롯한 여러 블록버스터와 컬트 클래식 영화에서 현장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로저의 할아버지 조지 로저 역시 잘 알려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의 벨젠 강제 수용소에서 벌어진 참상을 포착한 이후의 작업으로 가장 잘 알려진 보도 사진가였습니다. 이후 그는 전쟁 특파원으로서의 일을 그만두고 원주민, 자연, 야생동물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의 많은 작품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렸으며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단에 거주하는 다양한 원주민들의 삶을 담는 데 보냈습니다. 로저가 1991년에 태어난 후 그의 가족은 더 남쪽으로 이사하여 서식스에 정착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가족의 부와 명성으로 아주 특권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로저와 1995년에 태어난 그의 여동생 조지아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외할머니도 곧 가족에 합류했습니다. 서식스에 있는 동안 로저는 도시 타우스 스쿨이라는 남학교 사립학교에 다녔지만 그가 5살이 되었을 때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부유한 교외 지역인 오드랜드 힐스에 정착했고 로저는 파인크레스트 학교에 다니다가 토판가 초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하기 불과 2년 전 로저의 부모님은 이혼했고 두 자녀의 양육권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중에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주말에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1년 뒤인 1999년에 피터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로저의 새어머니는 모로코 태생의 프랑스 배우 술마야 아카분으로 맷 데이먼과 함께한 그린존, 아만다 사이프리드와 함께한 러브레이스와 같은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프랑스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녀와 피터는 함께 아들을 한 명 두었는데 이름은 재즈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있기 전 몇 년 동안 로저는 학교에서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몇 년 동안에도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말보다 글쓰기를 선호했고 쉬는 시간엔 반 친구들을 피했으며 수업에서 질문받으면 낮게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로저는 또한 발을 두드리거나 특정한 소리를 내는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기 진정 및 반복적인 행동인 스티밍일 수 있습니다. 그는 쉽게 압도되거나 과도하게 자극을 받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생일 파티와 같은 단체 모임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한번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그는 군중에 너무 압도되어 울기 시작했고
부모님이 누나와의 다툼에서 누나의 편을 들 때마다 쉽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는 조지아를 라이벌로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부모님의 이혼 1년 후 리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터에게 로저의 양육비를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고기능 자폐아동이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스티븐 스캐퍼라는 의사와 상담했는데 그는 그 진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로저가 진단에서 고려되지 않은 불안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가족이 확실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8살인 로저를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 평가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로저는 10대가 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어떤 진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를 여러 치료사, 상담사, 의사에게 데려가고 어릴 때는 놀이 친구들과의 만남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며 그의 사회성 및 삶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족 친구 한 명은 겨울에 LA 집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밖에 나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밖에 나가자 당시 12살이던 로저를 우연히 만났고 소년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가족 친구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자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위를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가족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내성적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요. 로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아들도 함께 학교를 다닌 또 다른 여성은 그가 정서적으로 힘들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로저가 놀러 왔을 때 항상 모두를 피해 숨곤 했던 것을 기억했고 어릴 때부터 로저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2014년 그가 살인했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다며 이런 일을 할 사람을 고르라면 엘리엇일 거예요 라고 말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이 엘리엇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로저도 고등학교 시절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적어도 2번 이상 그는 여러 학교에서 도망쳐 부모님께 울면서 전화를 걸어 괴롭힘을 견딘 후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10대 중반에 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가 15세나 16세쯤 되었을 때 그는 복도에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마치 마비된 듯 서 있는 공황 발작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러 오도록 불려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깊이 걱정하며 세상과 잘 어울릴지 염려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로저는 처음에 크레스피 카멜라이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자서전에서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매우 기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교 운동장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고 기대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저는 나는 차 안에서 몇 분 동안 울면서 아버지에게 내리기가 무섭다고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또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나에게 음식을 던졌다고 썼습니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자기들보다 어린 소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끔찍하고 결핍된 사람들일까요?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매우 불안정한 10대였고 이런 모습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마른 체격과 작은 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고 한때 농구를 하면 체격이 좋아지고 키도 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농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혼혈임을 싫어하고 부끄러워했으며 이것이 또래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어린 시절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9살에 금발로 염색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시작했으며 이는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친구를 사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그는 학교를 옮겨 타프트 차터 고등학교로 전학했지만 같은 패턴이 다시 시작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저는 부모님께 자신이 자주 사물함에 밀쳐지고 여자 반 친구들 앞에서 남자 또래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로저는 타프트 차터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학교 복도에서 마비될 정도의 공황 발작을 겪었고 그 이후로 다시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약 100명의 학생이 다니는 인디펜던스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 학교는 문제 학생들이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 3-4시간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학교에 있으면서도 로저는 여전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인디펜던스 학교의 교장이었던 베브라 스미스는 로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들, 즉 사회적 교류의 어려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행동, 그리고 극도로 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로저가 매우 영리했고 비록 힘들어했지만 인디펜던스 학교에서 대체로 호감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은 그를 보호하려 했고 선생님들은 우리 엘리엇이라 불렀습니다.
데보라 스미스는 점심에 아이들이 엘리엇을 테이블에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가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엇이 특수교육 보조교사 중 한 명과는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적어도 로저스가 좀 더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보조교사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야기를 자주 했고 집에서는 대부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게임을 하는 시간을 줄이려 했던 새어머니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데보라 스미스는 그가 사회적 교류를 원하면서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갈등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로저는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채팅방과 포럼에서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11살 때 온라인 친구가 그에게 아름다운 나체 여성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선언문 자서전에서 그 사진들을 봤을 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처음 봤고 그 광경에 강렬하고 압도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 일이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 순간 어린 시절이 사라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이이고 싶었지만 그런 노골적인 자료를 본 후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들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고 회상했습니다. 2년 후 그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10대가 포르노를 보는 것을 목격해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느낀 감정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는 이 일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2007년 16세의 나이에 로저는 특정되지 않은 전반적 발달장애 PDD-NOS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장애는 이후 2013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통합 이전에 퍼베이시브 디벨로프먼털 디소더 NOS의 증상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교류의 어려움,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이나 행동 패턴, 비전형적인 세계인식, 삶에 지장을 주는 공상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고르지 않은 기술 발달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저는 자폐증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PDD-NOS 진단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과 관련된 일부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쯤에 그는 항불안제인 자낙스와 항우울제인 프로작을 처방받았지만 12개월 후 두 약 모두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 후 그는 또 다른 항우울제인 팍시를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너무 졸리게 만든다고 불평하며 이 약도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의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로저와 계모의 관계는 집에서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계모는 로저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집착해 하루 종일 방에만 있고 현실과 교류하지 않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너무 악화되어서 결국 피터는 로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강요했습니다. 가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여러 대학 중 첫 번째로 피어스 칼리지에 다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부모는 인디펜던스의 데보라 스미스에게 그가 잘 지낸다고 편지를 보냈지만 로저는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9월 11일 이후 일거리를 많이 잃었고 그의 다큐멘터리 오마이 가든 박스오피스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20만 이상을 잃고 전처에게 양육비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저는 점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시기 로저는 젊은 여성들에게 집착하며 거절당한다고 느꼈고 부자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여성들이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로저는 어머니에게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권했지만 어머니는 재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만의 부를 만들기 위해 로저는 수백 달러를 들여 복권을 샀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고 이후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로저의 부모님은 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겠다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로저는 많은 일들이 자신에게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주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피어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로저는 캠퍼스에서 커플을 볼 때마다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나중에 대학 생활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열등하고 투명해지는 기분이었다. 잘생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를 볼 때마다 정말 열등한 쥐가 된 것 같았다고 썼다. 로저는 곧 피어스 대학을 떠나 훨씬 더 작은 학교인 무어파크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젊은 여성을 만나기를 바랐고 특히 금발 여성에게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끝내 생기지 않았고 로저는 다시금 학교 생활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로저는 수업을 함께 듣는 한 커플을 부러워했고
극심한 외로움과 불행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어파크에서 1년을 보낸 후 자퇴했습니다. 로저는 사교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에게는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긴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순결을 지키고 있었지만 로저와 달리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반면 로저는 이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로저는 왜 자신의 친구가 자신과 같은 분노와 당연함을 느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를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저가 자신의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털어놓으면서 우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그와 거리를 두었고 결국 우정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무어파크를 떠난 후 로저의 부모님은 그를 산타바바라 시티 칼리지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와 수업료를 내주기로 동의했고 그렇게 하면 로저가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부모님과 학교 시절의 기억에서 멀리 떨어져 스스로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저는 그들의 제안에 동의했으며 대학 파티에 참석하고 자신의 순결을 잃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 일에 완전히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초 그는 학교 캠퍼스 근처의 아일라 비스타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룸메이트의 흑인 친구가 겨우 13살의 순결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은 로저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며 금발 여성의 관심을 자신이 아닌 흑인 남성이 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좌절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이 일이 로저에게 전환점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룸메이트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대부분 혼자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룸메이트들 중 2명이 히스패닉이었는데 그들과 그들의 친구들에 대해 자주 인종차별적인 불평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성에 대한 격려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한 룸메이트에게 못생긴 창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룸메이트는 이후 로저가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고 하며 새로운 아파트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저의 이슬라 비스타 생활은 그의 정신 상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로저는 자신을 세련된 젊은 남성으로 여기며 잘생긴 금발의 백인 여성과 사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전혀 진전이 없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탓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절한 여성들과 여성들에게 인기 많은 남성들을 탓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커플이 성관계 중일 때 살해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7월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공공장소에서 키스하는 여러 커플들에게 음료를 던졌습니다. 2012년 1월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두 젊은 금발 여성에게 미소를 보였지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차를 돌려 그들에게 라떼를 던졌습니다. 여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는 명품을 사는 데 집착하게 되었고 자신이 돈과 지위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검은색 BMW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실제로 여성들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 다음 달인 2012년 2월 그는 자신의 인생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좌절감으로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졌고 그는 인셀 채팅 포럼에서 로저처럼 여성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남성들과 침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셀은 비자발적 독신자의 줄임말로 성관계를 원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할 수 없는 남성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로라 베이츠는 여성을 미워하는 남자들을 위해 인셀 문화를 연구했으며 가디언 인터뷰에서 그들은 성관계를 못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성을 비인간적 성적 대상으로 여기며 남성 쾌락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들이 성관계를 못하는 걸 여성 탓으로 돌립니다. 인셀들은 여성과의 성관계를 권리로 여기며 여성을 여성이나 페모이드로 비인간화합니다. 로저는 사망 이후 인셀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으며 특히 블랙필 운동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블랙필 시각을 가진 남성들은 종종 매우 암울하고 패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것도 현재의 체계를 바꿀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대부분의 인셀 문화 전반에 만연해 있지만 특히 블랙필 운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좀 더 낙관적인 레드필을 가진 사람들이 외모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달리
블랙필을 가진 남성들은 자신의 매력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믿으며 잘생기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신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저는 자신을 블랙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죽음과 폭력이 불가피하다고 믿고 체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등 이 하위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을 공유했습니다. 일부 블랙필 커뮤니티는 이알로 간다. 즉, 엘리엇 로저처럼 행동하는 것이 남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로라 베이츠는 블랙필 그룹이 인셀 봉기 또는 반란의 날을 선동하며 이날 여성들을 오프라인에서 학살하겠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외로운 남성들을 위한 친절하거나 지지적인 커뮤니티가 아니며 일부는 폭력을 선동합니다. 이곳은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데에만 특별히 집중하고 집착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로저는 또한 픽업 아티스트 헤이트라는 포럼의 회원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남성들이 여성과 더 잘 어울리는 이른바 픽업 아티스트들에 대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곳에서 로저는 분노 어린 글로 여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며 왜 자신의 카리스마를 거부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인셀들이 반격해야 한다고 말하며 언젠가 인셀들은 자신의 진정한 힘과 숫자를 깨닫고 이 억압적인 페미니스트 체제를 전복시킬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성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상상하기 시작하세요. 많은 이들이 로저의 온라인 폭언을 지지했지만 이후 일부는 그를 등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포럼에서 그를 공격하며 절박하고 자신감 없고 권리를 주장하며 징징댄다고 불렀습니다. 그는 바디빌딩.com에서도 활동했고 한 사용자가 그의 유튜브 영상 왜 여자들은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를 시청했습니다. 그들은 악의는 없지만 네 영상에서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분위기가 네가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주된 이유 같다고 썼다. 그 영상은 나중에 삭제되었는데 로저는 부모님이 그 영상을 발견해서 잠시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며칠 후에 다시 올릴 것이고 내가 촬영한 다른 영상들도 함께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2012년) 말 로저는 총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그는 $750가 넘는 가격에 글록 32 롱슬라이드 반자동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3달 후 그는 버뱅크의 무기상에게서 SIG 자우어 P226 권총을 $1,100가 넘는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미 자신의 공격 계획 단계에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1년이 넘게 전에 자신의 복수의 날을 꿈꿨고 이제 아이슬라 비스타 사람들에게 저지를 공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여성들과 커플들을 표적으로 삼기로 계획했고 자신의 계획을 2013년 11월쯤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3년 7월 20일 그는 자신의 22번째 생일 전에 여성을 만나고 순결을 잃기 위해 하우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 파티 전에 보드카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장소에 들어서자 한 아시아 남성이 금발 여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고 일부러 그 남성을 지나치며 부딪혔습니다.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로저는 여전히 그 여성과 대화를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난간에 올라서서 손가락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척했습니다. 그 후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에 있던 여러 여성들을 같은 난간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소란을 들은 몇몇 남성들이 다가와 로저를 난간에서 밀었고 그로 인해 그는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는 파티를 떠나려다가 선글라스와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죠. 다시 돌아가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다른 집에 들어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멍과 찰거상 그리고 눈이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병원에 데려갔고 그는 발목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과 이야기하며 그는 누군가를 모욕한 뒤 난간에서 밀려 떨어졌고 실수로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이유 없이 10명의 남성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성들에게 동성애 혐오 욕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묻자 로저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파티에 있던 한 목격자는 로저가 사건을 유발했다고 경찰관들에게 말했으며 그로 인해 그가 지붕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파티 내내 이상하게 행동하며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던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은 자신이 집에 돌아왔을 때 로저를 발견했고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들을 죽일 거야. 내가 그들을 죽일 거야. 내가 나 자신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로저가 사건의 주동자라고 판단했지만 그는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고
추가로 신문도 받지 않았으며 사건은 이후 종결되었습니다. 발목 구상 때문에 그는 11월에 복수의 날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2014년 2월로 연기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그의 부모는 그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결국 그는 정신과 의사 찰스 소피와 여러 차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피는 유명인 고객들과의 작업과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 출연으로 인해 논란이 많은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는 곧 로저에게 항정신병제인 리스페리돈을 처방했지만 22세의 로저는 약 복용을 거부했고 나중에 이 약에 대해 조사해보니 나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약을 먹지 않았고 이후로 소피 박사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로저는 여러 상담사들을 만났고 29번의 상담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로저의 사회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라이프 코치도 고용되었습니다. 코치는 그의 정신 건강에 분명히 해가 되고 있으니 아일라 비스타를 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그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코치는 또한 그의 어머니에게 로저를 장기적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원 치료센터에 보내거나 최소한 집으로 다시 데려와 치료사와 사회복지사로부터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리친을 설득해 두 제안 모두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고 결국 그녀를 설득해 아일라 비스타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가 성인이어서 그녀는 그를 강제로 이사시키거나 치료시설에 입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격 몇 달 전 로저는 두 자루가 고장나면 대비해 또 다른 권총을 샀습니다. 연쇄살인범과 기타 실제 범죄 주제에 대해 공부했고 유튜브 채널에서 수많은 남성 권리 운동가들을 밀접하게 팔로우했으며 나치당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여자친구 여부를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나치 커브 스톰프와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대 고문기구와 같은 것들을 검색했고 2014년 4월에 발생한 신장 칼과 폭탄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테러 공격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인셀 포럼에 참여했으며 그곳에서 여성과 데이트할 수 있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의 사람들, 특히 혼혈 커플에 대한 증오도 논의했습니다. 그는 비백인 남성들이 여성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혼혈 백인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137페이지 분량의 자서전 선언문인 나의 뒤틀린 세계, 엘리엇 로저의 이야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이 문서 전반에 걸쳐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토로했고 여성을 역병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많은 인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권리가 있고 스스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 사회의 몰락을 초래한다고 믿었으며 지성과 문명을 갖춘 남성들이 여성의 성적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페미니즘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징후를 언급하며 여성들은 그러한 권리를 모두 박탈당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사랑과 성을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광적으로 충성하는 군대를 거느린 지도자가 되어 여성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는 자신의 환상을 묘사했습니다. 선택된 소수만이 인공수정을 통해 인류를 이어가도록 선택되지만 그 외에는 여성의 존재 자체가 남성들에게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저는 여전히 관계가 어려웠던 계모를 살해할 계획과 여자들에게 인기가 더 많아질까 두려워했던 이복 동생을 죽일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2014년 5월 23일) 로저는 마침내 자신의 복수의 날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20살의 룸메이트 위한왕을 기습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로저는 위한왕을 15번 찌르고 23번 베었습니다. 로저는 당시 6인치 SRK 나이프와 9인치 사냥용 나이프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룸메이트의 시신을 방 한 구석으로 끌고 가 담요와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룸메이트인 20살 청이한 홍을 공격했습니다. 청이한 홍 역시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만 공격에 굴복했고 25번의 자상과 12번의 배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의 상처 중 5군데는 사후에 가해진 것이었습니다. 살해 후 그의 시신은 웨이한의 시신 옆에 놓였고 다시 담요와 옷으로 덮였습니다. 19세의 주지 첸은 로저의 세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웨이한과 청의 친구였으며 그들을 방문하기 위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94번의 자상과 11번의 배인 상처를 입고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은 욕실에 남겨졌습니다.
로저는 그 후 아파트를 청소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피가 벽, 천장, 바닥 곳곳에 튀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샤워 후 옷을 갈아입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산 뒤 어머니께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문자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로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의도가 들킬까봐 몇 장을 찢어내야 했다.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붙였다. 이게 끝이다. 1시간 후 나는 이 잔인한 세상에 복수할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증오한다. 모두 죽어라. 이 무렵 로저의 악명 높은 복수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치료사, 이전 선생님들, 그리고 어린 시절 친구들을 포함한 34명에게 자신의 선언문도 보냈습니다. 이메일 본문에는 첨부된 파일은 엘리엇 로저의 인생 이야기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저의 계획의 핵심은 그가 알파파이 여학생 클럽하우스에 도착해 거주자들을 살해하고 건물을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단계를 여성에 대한 전쟁이라 부르며 클럽하우스에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여성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자신이 증오하는 모든 것을 대표해 특별히 표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후 9시 15분, 그는 세 자루의 자동 권총과 추가 탄약, 그리고 휘발유가 가득 든 제리캔을 들고 알파파이 여학생 클럽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문이 무겁고 출입을 위해 코드를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문을 두드리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여행으로 라스베이거스에 가 있었고 남아있던 여성들도 긴 하루로 너무 지쳐서 대답하지 않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로저는 곧 제리캔을 내려놓고 자신의 차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몇몇 여성들이 건물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성들, 19세의 베로니카 바이스, 22세의 캐서린 쿠퍼, 그리고 20살의 비앙카 데콕은 델타 서로리티의 일원이었고 로저에게 발견될 때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여성들에게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여러 발의 총을 쐈습니다. 공격당한 여성들의 비명소리는 곧 주의를 끌었고 여러 사람들이 근처에 있던 보안관 부관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비앙카에게 다가간 부관은 그녀의 상처에 압박을 가해 지혈했습니다. 한 사람은 캐서린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쓰러져 피를 흘리던 바이스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근처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중인 여성들을 도우며 말을 걸어 의식을 유지하게 하고 옷을 베개와 붕대로 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캐서린과 베로니카는 모두 부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로니카는 7번이나 총에 맞았으며 그중 6발은 다리 사이, 엉덩이, 사타구니에 맞았고 마지막 한 발은 심장과 폐를 관통했습니다. 캐서린은 8번이나 총에 맞았고 그중 몇몇 총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한편 로저는 현장에서 도망쳐 닫혀있는 커피숍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그는 이후 근처 델리 가게로 차를 몰고 가서 가게 근처에 있던 손님들에게 총알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20살 크리스토퍼 마이클스 마르티네스는 가게 입구 문간에 서 있다가 가슴에 총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로저는 계속해서 가게 안으로 총을 쏘았고 창문이 산산조각 나면서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은 몸을 숨겼습니다. 로저가 차를 몰고 떠난 후 크리스토퍼에게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지만 그는 총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로저는 계속해서 운전했습니다. 그는 차로 한 남성을 들이받았고 트리고 로드에 있는 피자 마이 하트라는 피자 가게에 총을 쏜 뒤 다시 빠르게 도주했습니다. 그는 이 총격 사건 동안 여러 명을 더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여성에게 총을 쏴 허벅지를 맞췄고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온 여성을 보고 이봐, 무슨 일이야? 라고 외쳤고 여러 번 총을 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가까스로 피하고 곧 달아났습니다. 로저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그는 보안관 부부에게 총을 쐈고 또 다른 두 남성을 차로 들이받았으며 또 다른 남성의 팔과 엉덩이에 총을 쐈습니다. 그는 BMW 차량으로 사바도 타르데 로드에서 남성 자전거 운전자와 스케이트보더 2명을 들이받고 진입로에 있던 남성 2명에게 다시 총을 쐈습니다. 에이콘 공원 근처에서 그는 보안관 부부 3명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오후 9시 35분, 로저는 총격전에서 도주한 뒤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 전에 차량을 멈추지 않아 남성 자전거 운전자를 치었습니다. 차량은 결국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면서 멈췄습니다. 로저는 난동 중 6명의 대학생을 살해하고 14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로저가 자살한 지 약 30분 뒤 그의 라이프 코치는 어머니에게 이메일을 확인하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받은 편지함에서 아들이 보낸 이메일과 선언문 그리고 로저의 마지막 유튜브 업로드를 발견해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로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번호는 계속해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리치는 산타바바라 당국에 연락해 아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피터에게 알렸고 로저의 부모님은 각각 차를 몰아 이슬라 비스타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리치는 로저의 아파트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해 아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인은 그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터도 이슬라 비스타로 가는 동안 계속해서 로저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와 그의 아내는 라디오에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 근처에서 검은색 BMW를 타고 다니는 총격범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아직 운전 중일 때 두 부모 모두에게 잠시 후 전화를 걸어 아들이 총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리치는 그런 질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알기로 로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사회적 문제로 치료 중이었다고 설명했고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친과 피터는 이슬라 비스타 근처 주차장에서 수사관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고 도착하자마자 로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운전면허증이 주머니에 있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총격 사건의 희생자인 줄 알았지만 새벽 4시 30분쯤 뉴스에서 로저가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로저의 두 룸메이트와 그들의 친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로저의 방 안에서는 빔 탄약 상자들과 여러 자루의 무기, 여러 개의 칼, 18인치 마체테, 그리고 해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 묻은 옷과 침구에 난 자상 자국들이 발견되어 그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연습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두 권의 일기에는 로저가 여성들과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해 계속 좌절감을 느꼈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선언문, 실물 사본이 발견되었고 마지막 유튜브 업로드가 표시된 노트북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공격 사건과 로저가 범인으로 밝혀진 후 그의 가족은 잦은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며칠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리치는 결국 조지아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잠시 해외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많은 친척들과 심지어 몇몇 옛 동창들조차 로저가 연쇄 살인범이 되었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았지만 놀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디펜던트 스쿨의 교장 데보라 스미스는 총격 사건 소식을 들었을 때 로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순진하고 매우 조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확장 가족 구성원들은 미국 총기법을 비판하며 왜 아프고 불안정한 젊은이가 그런 무기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언론과 대중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2014년 9월 캘리포니아에서 레드 플래그 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법은 가족 구성원이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무기를 압수해달라고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로저의 공격 이후 적어도 총기 규제와 관련된 논의 외에 가장 큰 대화 주제는 인셀과 여성 혐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제테러대응센터와 미국 비밀경호국 모두 그의 행동을 여성 혐오적 극단주의로 규정했으며 이 공격은 인셀 문화라는 주제를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남성들은 로저의 폭력적인 살인 행각을 자신들의 운동의 승리로 축하하며 온라인에 헌정곡을 올리고 로저의 얼굴이 들어간 상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축하 게시물에서 로저를 성인과 영웅으로 묘사했으며 엘리엇 로저는 미국의 영웅이다 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인셀들에게 페미나치 이데올로기에 맞선 투쟁에서 궁극적인 희생을 한 로저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14년 그의 아일라 비스타 공격은 이후 여러 해 동안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201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25세의 알렉 미나시아는 트럭을 몰아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11명을 살해하고 15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로저스에게 큰 영향을 받았고 인셀 커뮤니티의 일원이었으며 살인 행각을 벌이기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등병 미나시안 보병 0001 영사찬 하사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인셀 반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체드와 스테이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최고의 신사 엘리엇 로저 만세. 미나시안의 자칭 팬들은 온라인에 끔찍하게도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여성, 이 희생자일 때마다 축하 맥주를 한 잔씩 마시겠다고 올렸습니다. 트위터 전역에서는 남성에 의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관한 여러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커져가는 문제입니다. 일부 남성들은 Not all men 해시태그를 사용해 모든 남성이 로저처럼 여성에 대해 행동하거나 반응하고 말하지 않으며 그런 공격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임을 표현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로저가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살해했고 정신적으로 아팠으므로 그의 살인은 여성 혐오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로저의 잔혹행위 원인을 미국 총기 규제 부족으로 돌렸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여성들은 #YesAllWomen 해시태그를 사용해 모든 여성이 평생 한 번쯤은 성차별이나 여성 혐오를 겪는다는 점을 표현하며 대응했습니다. 이 해시태그는 대화를 로저 개인에게서 벗어나 여성과 소녀들의 경험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리친과 피터 로저는 아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그가 그런 폭력을 저지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그의 삶에 개입했지만 어떤 해결책도 효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피터는 로저가 10대 시절 나누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꾸릴 것이라며 아들을 안심시켰고 성관계를 늦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언론에 아들이 결코 사악하지 않았으며 무언가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아름답고 친절하며 사랑스러운 소년이었으며 정말 사랑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웃어 숨이 막힐까 걱정될 때도 있었습니다. 피터는 로저가 나이 들며 가족에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면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치는 한편 자신의 아들이나 그의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며 세상의 관심은 피해자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비극적으로 잃어버린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